아가씨, 위험해요. 빨리 여기서 나가세요. 폭우가 쏟아지는 한밤중 재개발 구역 쓰레기장. 한지우 회장은 남루한 옷을 걸친 노숙자에게 이끌려 폐건물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콱과광 천둥 소리와 함께 번개가 어둠을 가르자 지우는 자신을 구해준 노숙자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그 순간 지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30년 전 화재 사고로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 그 얼굴과 똑같은 노숙자가 지금 자신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과연 이 노숙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30년 전 그날 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마음껏 기도할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회장님, 정말 이 시간에 현장을 가셔야 합니까? 김 비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한지우 회장은 이미 코트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민원이 들끓는 현장이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지. 청광그룹 회장 한지우, 37세. 30년 전 화재 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7살의 나이에 고아가 된 그녀는 삼촌 한성민의 손에 자랐습니다. 아니, 자랐다기보다는 살아남았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삼촌은 조카를 사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우야, 내가 회장이 될 거라고? 꿈도 꾸지 마. 넌 그냥 명예직이나 하다가 적당한 남자 만나 시집 가면 돼. 하지만 지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공부하고 해외 MBA를 최우수로 졸업하고 결국 3년 전 주주총회에서 삼촌을 제치고 회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타다다닥. 빗방울이 차창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일기예보에 집중호우 경보가 내렸습니다. 내일 다시 오시죠. 김 비서의 만류에도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늘 밤에 철거 용역들이 세입자들을 강제로 내쫓는다는 제보가 들어왔어. 내가 막아야 해. 사실 지우가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30년 전 아버지 한태준 회장이 돌아가신 그 화재 사고. 그것도 회사 본사 건물에서 일어난 화재였습니다. 아버지는 건물에 갇힌 직원들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다시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셨어.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해. 지우는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차가 재개발 구역에 도착했을 때 폭우는 이미 무릎까지 차오를 정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먼저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김 비서가 우산을 펼치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회장님이 오셨다. 저기다, 저기. 빨리 잡아. 어둠 속에서 여러 명의 남자들이 손전등을 비추며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들은 철거 용역들이 아니었습니다. 삼촌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김 비서, 차 돌려. 빨리.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쾅! 차 보닛에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들이 차를 포위했습니다. 한지우 회장님, 조용히 나오시죠. 한성민 이사님이 뵙자고 하십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지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삼촌이 또 음모를 꾸민 것이 분명했습니다. 3년 전 회장직을 빼앗긴 뒤로 삼촌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으니까요. 회장님, 뒷문으로 나가세요. 제가 막을게요. 김 비서가 외쳤습니다. 지우는 망설임 없이 뒷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싸. 폭우가 온몸을 적셨습니다. 하이힐이 진흙탕에 빠졌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기다.
잡아. 남자들의 고함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지우는 무작정 어둠 속으로 뛰었습니다. 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폐건물들이 즐비한 재개발 구역은 가로등도 거의 없어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으악! 지우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찢어지고 손바닥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에 베었습니다. 뒤에서 손전등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 방향이야. 발자국 보여. 지우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앞은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3미터 높이의 담벼락이 가로막고 있었고 그 너머는 쓰레기장이었습니다.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젠장.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남자들이 골목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지우는 담벼락에 등을 기댄 채 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삼촌이 시킨 거지? 나한테 뭘 어쩌려고? 우두머리 사내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모르시는 게 약이에요. 순순히 따라오시면 다치지 않게 해드리죠. 그때였습니다. 쓰레기장 쪽에서 무언가 덜컹 소리가 났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번개가 치는 순간 지우는 담벼락 너머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루한 옷을 걸친 노숙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아가씨, 노숙자가 담벼락을 타고 재빠르게 넘어왔습니다. 환갑이 넘어 보이는 나이임에도 동작이 믿기지 않게 민첩했습니다. 위험해요. 빨리 이쪽으로. 노숙자는 지우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거칠고 두꺼운 손이었지만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야, 너 뭐야? 비켜. 남자들이 소리쳤지만 노숙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지우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꽉 잡으세요. 그리고는 담벼락을 타고 다시 쓰레기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저 미친놈, 쫓아. 하지만 담벼락은 너무 높았고 남자들은 넘지 못하고 우왕좌왕했습니다. 쓰레기장 반대편으로 빠져나온 노숙자는 지우를 내려놓고는 손짓했습니다. 이쪽이에요. 빨리. 폭우 속을 가로질러 두 사람은 폐건물 하나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깨진 유리창 사이로 빗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을씨년스러운 건물이었습니다. 노숙자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가리켰습니다. 여긴 아무도 몰라요. 안전해요. 지우는 숨을 헐떡이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는 더욱 어두웠지만 노숙자는 익숙한 듯 어둠 속을 헤쳐나갔습니다. 작은 방 하나가 나왔습니다. 바닥에는 낡은 담요 몇 장과 양철 물통, 그리고 초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노숙자가 성냥을 그어 촛불을 켰습니다. 칙! 희미한 불빛이 좁은 공간을 밝혔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고요? 노숙자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우를 살폈습니다. 지우는 그제야 제대로 노숙자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얼굴은 검게 그을리고 수염이 덥수룩했지만 눈빛만은 맑고 따뜻했습니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저를 구해주셔서. 노숙자는 멋쩍게 웃으며 낡은 담요 하나를 지우에게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덮으세요. 젖은 옷 입고 있으면 감기 걸려요. 담요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지우는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이곳까지는 찾아오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는 여기서 사세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숙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통에서 물을 컵에 따랐습니다. 네. 5년쯤 됐나? 여기가 제일 따뜻해서요. 5년. 이 좁은 지하실이 제일 따뜻하다니. 지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드세요.
빗물 받아놓은 건데 깨끗해요. 노숙자가 건넨 컵을 받아들고 지우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미지근하고 약간 흙냄새가 났지만 이상하게도 달게 느껴졌습니다. 배고프시죠? 잠깐만요. 노숙자는 구석에 있던 낡은 가방을 뒤적거렸습니다. 그리고 꺼낸 것은 비닐봉지에 담긴 빵 조각들이었습니다. 오늘 편의점 쓰레기통에서 건진 건데 아직 괜찮아요. 드세요. 유통기한이 지나 버려진 빵들이었습니다. 곰팡이가 살짝 핀 것도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빵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것이 이 노숙자가 가진 전부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에게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퍽퍽하고 딱딱한 빵이 입안에서 부스러졌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을 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지우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노숙자는 활짝 웃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제가 아끼던 건데 예쁜 아가씨한테 드릴 수 있어서 기뻐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노숙자가 젖은 소매를 걷어올리는 것이 지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옷이 너무 젖어서 팔에 달라붙어 불편한 모양이었습니다. 소매를 팔꿈치까지 올리자 지우의 손에서 빵이 툭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멎는 것 같았습니다. 노숙자의 팔뚝 전체를 뒤덮고 있는 끔찍한 화상 흉터, 울퉁불퉁하게 일그러진 살점, 마치 불에 녹아내린 듯한 모양, 그리고 그 흉터의 패턴은 지우의 머릿속에 30년 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우야, 거기 있어. 아빠가 구해줄게. 불길에 휩싸인 건물. 7살 지우는 연기에 질식할 것 같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불길을 헤치고 아빠가 달려왔습니다. 아빠는 타오르는 나무 기둥을 맨손으로 밀쳐냈습니다. 지직 푸슈. 팔뚝에 살이 타들어가는 소리. 으악, 아빠. 괜찮아, 괜찮아. 지우만 살면 돼. 아빠는 불타는 팔로 지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창문까지 데려가 밖으로 던졌습니다. 지우야, 아빠 사랑해.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면서 아빠는 그 안에. 아저씨,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흉터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노숙자는 자신의 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거요? 기억이 잘 안 나요. 30년쯤 전인가 큰 화재가 있었대요. 30년 전 화재. 지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노숙자는 머리를 짚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기억이 없어요. 그냥 병원에서 깨어났는데 제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노숙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가끔 꿈을 꿔요. 불길 속에서 작은 여자아이를 안고 있는 꿈을요.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자아이요? 네. 머리에 빨간 리본을 한 아주 어린아이요. 그 아이가 울면서 아빠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꿈을 꾸는지 모르겠어요. 쿵. 지우의 심장이 또 한 번 크게 뛰었습니다. 빨간 리본. 7살 때 지우가 매일같이 하고 다니던 그 빨간 리본. 화재가 난 그날도 머리에 메고 있었던 아빠가 사준 리본이야. 지우 예쁘지? 그날 아침 아빠가 해준 말이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노숙자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30년의 세월, 거친 노숙 생활, 그을린 피부와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 속에서
희미하게나마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눈을 크게 뜰 때의 모양,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그리고 무엇보다 아저씨 혹시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노숙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기억이 없어서 그냥 사람들이 아저씨라고 불러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도 신분증이 없었대요. 그럼 30년 전 그 화재가 어디서 났는지 기억나요? 큰 건물이었던 것 같아요. 회사 건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해야 한다고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30년 전 청광그룹 본사 화재. 아버지 한태준 회장은 건물에 갇힌 직원 12명을 구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딸인 지우도 그 건물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모두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시신도 찾지 못했습니다. 불에 타서 재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면, 기억을 잃고 30년을 떠돌았다면, 아저씨,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 좀 잡아봐도 될까요? 노숙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노숙자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두껍고 굳은 살이 박인 손, 하지만 손가락 길이, 손톱 모양, 그리고 왼손 약지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반지 자국. 이건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전 아버지는 결혼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화재 이후 그 반지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반지를 끼고 있으면 벗어도 흔적이 남습니다. 이 노숙자의 손에 그 흔적이 있었습니다. 아저씨, 제발 대답해 주세요. 지우는 노숙자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30년 전, 혹시 결혼은 하셨어요? 딸이 있었어요? 노숙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꿈에서 그가 눈을 감았습니다. 작은 여자아이가 제 손을 잡아요. 아빠, 나 무서워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저는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라고 대답해요.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맞아요. 그날 불길 속에서 아빠가 했던 말. 지우야,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아저씨, 아니. 지우는 흐느끼며 노숙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 노숙자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가씨, 왜 그러세요? 제가 무슨...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맞아요. 저예요, 지우. 한지우. 아버지 딸이에요. 하지만 노숙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가씨, 제가 그럴 리가요. 저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노숙자인데. 아니에요. 지우는 자신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벗었습니다. 작은 로켓 펜던트였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빠와 7살 지우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촛불을 가까이 대자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노숙자는 그 사진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사진 속 남자와 지금의 노숙자, 30년이라는 세월의 차이만 빼면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이게 저예요? 정말 제가 맞나요? 노숙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한태준. 청광그룹 창업주. 30년 전 37살에 회사 화재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니,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한태준.
노숙자는 그 이름을 입안에서 굴려보았습니다. 태준. 갑자기 그의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으악! 아버지, 괜찮으세요? 머리가 뭔가 떠오르려는데 아파요. 노숙자는 고통스러워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단편적인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넥타이를 메고 있는 자신. 회장님, 회의 시간입니다. 큰 사무실. 그리고 작은 여자아이가 뛰어와 안기는 모습. 아빠. 지우야. 노숙자의 입에서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앞의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7살 때 그 아이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설마, 정말, 내가. 지우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예요, 아빠. 지우예요. 빨간 리본 하고 다니던 당신 딸. 노숙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만에 기억 저편에서 떠오르는 그리움. 내 딸이. 두 사람은 그렇게 좁은 지하실에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폭우는 그쳤지만 잿빛 구름은 여전히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잠들어 있는 노숙자, 아니, 아버지를 조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간밤에 너무 많이 울어서인지 아버지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다행히 방수폰이라 작동했습니다. 김비서에게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괜찮아요. 위치 보낼 테니 조용히 와요. 그리고 지우는 잠든 아버지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몇 가닥 뽑았습니다. 김비서, 긴급 DNA 검사 준비해요. 비밀리에. 30분 후 김비서가 조용히 지하실로 들어왔습니다. 노숙자의 모습을 본 김비서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이분이. 쉿. 깨우지 마요. 지우는 머리카락을 봉투에 담아 건넸습니다. 이거랑 우리 아버지 유품에서 채취한 DNA 비교해요. 최대한 빨리, 그리고 절대 비밀로. 알겠습니다. 김비서가 물었습니다. 혹시 이분이 회장님이신가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느낌이 그래요. 너무나 확실하게. 그때 노숙자가 눈을 떴습니다. 아가씨? 아버지, 일어나셨어요? 노숙자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간밤의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정말 제가 당신 아버지가 맞나요? 지우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곧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병원에 가요. 진찰을 받아야 해요. 병원이요? 하지만 저는 돈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지우는 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가 다 해드릴게요. 아버지. 1시간 후 청광의료원 VIP 병동. 한국 최고의 의료진이 노숙자를 검진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두부 외상으로 인한 기억상실증으로 보입니다. MRI 결과 전두엽에 구출혈 흔적이 있습니다. 화상 흔터의 패턴을 분석해 보니 3도 화상을 입은 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의사들의 소견이 이어졌습니다. 지우는 진료실 밖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0년. 아버지는 30년 동안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회장님, 김비서가 다가왔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종이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친자 확률 99.99%, 검사 결과 부녀 관계 확실, 휘청, 지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김 비서가 황급히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우는 결과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정말 아버지였어. 30년 만에 기적. 죽은 줄만 알았던 아버지가 살아계셨습니다. 그때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십니까? 네, 저요. 지우가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다가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30년간 노숙 생활로 인한 만성 영양실조, 폐렴, 그리고 당뇨 합병증까지. 치료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비용은 신경 쓰지 마세요. 최고의 치료를 해주세요. 이분은, 지우는 목이 메었습니다. 이분은 제 아버지니까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VIP 병실에 모시겠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지우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어. 30년 전 그 화재는 정말 사고였을까? 아버지는 왜 시신도 없이 사라진 걸까? 그리고 왜 노숙자가 되어야 했을까? 지우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개인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예요, 한지우. 30년 전 청광그룹 본사 화재 사건, 모든 자료 찾아주세요. CCTV, 증인, 소방 보고서, 하나도 빠짐없이. 30년 전이라 쉽지 않을 텐데요.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요. 진실만 밝혀주세요. 전화를 끊고 지우는 다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이랬는지 반드시 찾아낼게요, 아버지. 그날 밤, 청광그룹 본사 회장실, 삼촌 한성민은 술잔을 기울이며 서울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 자리를 3년이나 빼앗긴 채로 살아야 하다니. 그때 비서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이사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한지우 회장이 어제 실종됐다가 오늘 나타났는데.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잡는데 실패한 건 알고 있어. 그게 아니라 한 회장이 어떤 노숙자를 VIP 병동에 입원시켰습니다. 성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노숙자? 네. 그것도 최고급 병실에 최고 의료진을 붙여서요. 성민은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사진 있어? 비서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병원 복도를 걷고 있는 노숙자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성민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노숙자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그 순간 따르르르 성민의 손에서 태블릿이 떨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형님이? 비서가 물었습니다. 이사님 아십니까? 성민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형 한태준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태준과 노숙자, 30년이라는 세월의 차이를 고려하면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젠장. 성민은 사진첩을 집어던졌습니다. 확실히 죽였다고 했잖아. 시체도 확인했다고. 이사님 무슨 말씀을. 성민은 비서를 노려보았습니다. 닥쳐. 나가. 비서가 황급히 나가자 성민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연락처 하나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한성민. 30년 만이군. 무슨 일이십니까? 그때 그 일 확실히 처리했다고 했지?
전화 너머 침묵이 흘렀습니다. 설마 살아있습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어. 내 조카가 데려다 놨더군. 제기랄. 성민은 이를 갈았습니다. 다시 처리해. 이번엔 확실하게. 30년 전도 아니고 지금은 경우가 삼엄할 텐데요.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방법을 찾아. 만약 그 사람이 기억을 되찾으면 우리 다 끝장이야. 전화를 끊고 성민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형님, 정말 이 사업은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해요. 성민아, 우리는 돈보다 사람이 먼저야. 직원들 안전이 최우선이고, 그런 식으로 하면 회사 망합니다. 망하면 망하는 거지. 난 사람 죽이면서까지 돈 벌고 싶지 않아. 그날 밤 성민은 결심했습니다. 형을 제거하고 회사를 차지하기로. 성민이 고용한 방화범이 건물 지하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물에 야근 중이던 직원 12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카 지우도 아빠를 따라 회사에 와 있었습니다. 이사님,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상관없어. 그냥 둬. 하지만 태주는 달랐습니다. 불길을 뚫고 건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을 하나씩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딸 지우를 안고 나왔습니다. 창문에서 지우를 밖으로 던졌습니다. 지우야, 아빠 사랑해. 그 순간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형님, 성민은 무너지는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끝났어. 형님은 죽었어.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소방관들이 잔해를 치우던 중 한 명을 발견했습니다. 심하게 화상을 입고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생존자다. 빨리 병원으로. 성민은 급히 소방대장에게 뇌물을 건넸습니다. 그 사람을 병원 말고 다른 곳으로 옮겨줘요. 신원 파악도 하지 말고. 하지만 1억입니다. 당신 아들 대학 등록금 걱정 없을 거요. 소방대장은 돈을 받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주는 신원 미상의 불황자로 기록되어 허름한 무료 진료소로 옮겨졌습니다. 머리 손상으로 기억을 잃은 채 성민은 과거를 떠올리며 이를 갈았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와? 절대 안 돼. 이번엔 확실히 끝내야 해. 그날 밤 성민은 또다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지우가 이미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을 밝혀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일주일 후 병원 VIP 병실, 한태주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병원복을 입고 수염을 깎고 머리를 자르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60대 후반이지만 단정한 모습은 여전히 위험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식사 시간이에요. 지우가 식판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매일 새끼를 직접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태주는 여전히 어색해했습니다. 기억이 온전히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지우가 자신의 딸이라는 것만은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미역국이에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거예요. 지우가 숟가락을 떠서 아버지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태주는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 희미한 기억이 스쳤습니다. 여보, 미역국 맛있죠? 당신이 해준 건 다 맛있어. 여자의 목소리. 누구였을까?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 응. 그냥 뭔가 기억날 것 같아서. 지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엄마 생각나세요? 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 그냥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 지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이선영. 아버지와 금슬이 좋았던 엄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실은 심장마비가 아니라 슬픔으로 인한 죽음이었습니다. 엄마는 아버지를 너무 사랑했어요. 아버지 없이는 못 사는 분이었어요. 미안해. 태준이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기억을 잃어서 30년 동안 널 혼자 두어서. 아니에요.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기적이에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탐정이 왔습니다. 김비서의 목소리였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중년의 탐정이 두툼한 파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한 회장님, 30년 전 화재 사건 조사 결과입니다. 지우는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뭐가 나왔어요? 탐정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일단 화재는 우발적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방화입니다. 방화? 네. 건물 지하 전기실에서 시작되었는데 인화성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누가? 그게 탐정이 파일 속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화재 당일 CCTV 화면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건물 지하로 들어가는 수상한 남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 한성민 이사의 운전기사였습니다. 이름은 박성우. 삼촌이. 기사? 네. 그리고 화재 발생 3일 전 한성민 이사의 계좌에서 5천만 원이 인출되었습니다. 현금으로요. 5천만 원. 화재 다음 날 박성우는 돌연 사표를 내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부산에서 새 집을 샀습니다. 현금으로요. 모든 증거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성민, 지우의 삼촌이자 현재 청광그룹 이사. 더 있습니다. 탐정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화재 당일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하는데 평소보다 20분이 더 걸렸습니다. 20분? 네. 누군가 허위 신고를 여러 건 해서 소방차들이 다른 곳으로 출동했습니다. 계획적이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탐정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시 소방대장이었던 최인수라는 사람이 화재 한 달 후 갑자기 강남에 큰 아파트를 샀습니다. 역시 현금으로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성민이 방화범을 고용하고 소방대를 늦추고 그리고 소방대장 최인수는 지금 어디 있나요? 은퇴해서 제주도에 살고 있습니다. 만나보시겠습니까?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장 준비하세요. 내일 제주도로 갑니다. 탐정이 나가고 병실에는 지우와 태준만 남았습니다. 태준은 침대에 앉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 동생이 날 죽이려고 했다는 거야?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아버지. 하지만 아니야.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무언가가 번뜩였습니다. 기억나? 조금씩 기억나고 있어. 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단편적인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형님, 이 계약은 너무 위험합니다. 성민아, 우리는 안전이 우선이야. 형님은 너무 순진하세요. 동생의 차가운 눈빛. 그날 밤 건물에서 으악. 태준이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 조금씩 떠오르고 있어. 그날 밤 성민이가 날. 하지만 그 이상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천천히 기억하세요.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제가 진실을 밝혀낼게요. 그날 밤 지우는 병실을 나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저 불빛 중 하나가 삼촌의 집이었습니다. 삼촌.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려 하고 30년 동안 속이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참았습니다. 지금은 증거를 확보할 때였습니다.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됐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지우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빛났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제주도행 비행기. 지우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 좌석에는 김비서가 앉아 태블릿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최인수 전 소방대장은 현재 제주 서귀포에서 민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부인과 둘이 삽니다. 자식들은 모두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사업이라. 지우는 냉소를 흘렸습니다. 30년 전 받은 뇌물로 자식들 사업 미천을 댄 것이겠죠. 2시간 후 제주도. 렌터카를 몰고 서귀포의 한적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바다일링 민박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지우는 차에서 내려 민박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어서 오세요. 환한 목소리와 함께 60대 중반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최인수였습니다.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잠깐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지우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청광그룹 회장 한지우. 최인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청광그룹? 30년 전 일 기억하시죠? 최인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태준 회장이 살아계십니다. 쿵. 최인수가 벽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살아 있다고요? 네. 그리고 곧 기억을 되찾으실 겁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최인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정말 이대로 가만히 계실 겁니까? 아니면 진실을 말하고 용서를 구할 겁니까? 지우의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최인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무엇이 미안한 겁니까? 그날 밤 한성민 이사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최인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존자가 있는데 병원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신원 파악도 하지 말라고. 왜 그런 지시를 따랐습니까? 돈을 줬어요. 1억을. 저는 그때 빚이 많았고 아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했고. 최인수는 얼굴을 감싸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회장님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고. 그 사람을 어디로 옮겼습니까? 서울역 근처 무료 진료소였어요. 거기는 신원 확인 같은 거 안 하니까. 진료소 이름은 희망진료소. 지금은 문 닫았을 겁니다. 지우는 김비서에게 눈짓했습니다. 김비서가 즉시 휴대전화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최인수 씨, 당신이 한 일을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최인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습니다. 죗값을 치르고 싶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요. 좋습니다. 준비하세요. 곧 법정 증인으로 서게 될 겁니다. 민박을 나오며 지우는 김비서에게 물었습니다. 희망진료소 찾았어요? 네. 10년 전에 문 닫았지만 원장이었던 분은 아직 살아계십니다. 당장 만나러 갑시다. 지우는 렌터카에 올라탔습니다.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곧 전체 그림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민의 범죄가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 밤 서울 청광그룹 본사 지하주차장. 한성민은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수석에는 30년 전 방화를 실행했던 박성우가 타고 있었습니다. 이사님, 정말 또 하시는 겁니까? 박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전에도 제대로 못 끝냈잖아.
이번엔 확실하게 해. 성민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우가 삼엄합니다. VIP 병동은 병원에서 하라는 게 아니야. 성민이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현금 3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형님이 MRI 검사를 받으러 1층으로 내려온대. 그때를 노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형님이 기억을 완전히 되찾기 전에 끝내야 해. 박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돈봉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의료 폐기물 처리 업체 직원으로 위장해. 병원 지하 복도는 CCTV가 적어. 거기서 처리하고 시체는 의료 폐기물 소각로에. 성민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갑고 침착했습니다. 마치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서류를 처리하는 것처럼. 알겠습니다. 박성우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성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형님,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내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 다음 날 아침, 청광의료원 VIP 병동. 아버지, 오늘 MRI 검사 받으셔야 해요. 지우가 태준에게 가운을 입혀주었습니다. 뇌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기억 회복 치료를 시작할 수 있대요. 그래, 알겠어. 태준은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아직 다리에 힘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30년간의 노숙 생활이 몸을 너무 많이 상하게 했습니다. 김 비서님, 경호원들 대기시켰죠? 네, 회장님. 복도에 4명, 1층에 6명 배치했습니다. 좋아요. 가시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MRI실은 지하 1층이었습니다. 환자분,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가 안내했습니다. 지우가 휠체어를 밀어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의료 폐기물 처리 업체 유니폼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여기 의료 폐기물 버리는 곳 어디죠? 저기 끝에 있습니다. 간호사가 가리켰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큰 카트를 밀고 지나갔습니다. 지우는 그 남자를 흘끗 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겨울인데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김 비서, 지우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저 남자 좀 이상한데요. 확인해봐요. 알겠습니다. 김 비서가 경호원 한 명에게 눈짓했습니다. 경호원이 조용히 그 남자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MRI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환자분, 들어가시죠. 그때였습니다. 으악! 복도 끝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경호원이 그 의료 폐기물 업체 남자와 몸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칼 들고 있습니다. 순간 복도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남자는 칼을 휘두르며 발악했습니다. 비켜, 비키라고. 하지만 경호원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남자는 결국 제압되었습니다. 지우가 다가갔습니다.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당신, 30년 전 삼촌 기사 아니에요? 박성우였습니다. 탐정이 보여준 사진 속 그 남자. 30년이 지났지만 얼굴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기랄. 박성우가 이를 갈았습니다. 누가 보냈어요? 삼촌이죠? 지우가 따졌습니다. 하지만 박성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경찰 불러요. 그리고 이 사람 철저히 조사하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30분 후 경찰이 박성우를 연행해 갔습니다. 지우는 아버지를 휠체어에 앉힌 채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또 날 죽이려고 했구나.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제가 지켜드릴게요. 하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성민이 이대로 포기할 리 없다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김비서, 변호사팀 소집하세요. 그리고 이사회 긴급 소집 요청해요. 네, 회장님. 지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제 끝장을 봐야 할 때야, 삼촌. 그날 오후, 박성우 신문실. 누가 시켰습니까? 형사가 물었지만 박성우는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통장 기록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한성민의 비자금 계좌에서 3억이 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박성우의 계좌로 3억이 입금되었습니다. 한성민 이사를 참고인으로 소환하겠습니다. 형사가 선언했습니다. 지우는 신문실 밖에서 그 말을 듣고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삼촌. 일주일 후, 한태주는 매일 심리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편안하게 눈을 감으세요. 최면 치료 전문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3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천천히. 태주는 깊은 최면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30년 전 기억들이 선명하게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이 안전규정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성민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직원들 안전이 우선이야. 돈이 아무리 들어도 상관없어.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님은 그렇게 착하게 살다가 망할 겁니다. 성민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망하면 망하는 거지. 난 사람 죽여가면서 돈 벌고 싶지 않아. 그날 밤, 태주는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7살 딸 지우가 아빠를 기다리며 회장실 소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우리 공주 자고 있네. 태준이 지우에게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때 화재 경보가 울렸습니다. 삐삐삐. 불이야. 지하에서 불이 났어요. 직원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태주는 잠든 지우를 안고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계단은 이미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으악! 회장님, 우리 갇혔어요. 12명의 야근 직원들이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진정해. 내가 다 구할 거야. 태주는 지우를 안전한 곳에 눕히고 젖은 수건으로 얼굴을 감싼 뒤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한 명씩 직원들을 구해냈습니다. 타오르는 목재를 맨손으로 밀쳐내며 팔뚝의 살이 지글지글 타들어가는 고통을 참으며 마지막 직원을 구하고 돌아왔을 때 지우가 깨어나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무서워. 괜찮아, 지우야. 아빠가 있어. 태주는 지우를 안고 창문으로 갔습니다. 밖에는 소방차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왜 사다리를 올리지 않는 걸까? 왜 진입하지 않는 걸까? 여기요. 사람 있어요. 태준이 소리쳤지만 소방관들은 우물쭈물하며 주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태준은 아래를 보았습니다. 건물 앞에 동생 성민이 서 있었습니다. 소방대장과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봉투를 건네는 것이 보였습니다. 성민아,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성민이 올려다보았습니다. 두 형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성민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차갑고 잔인한 미소. 그 순간 태준은 알았습니다. 동생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쿠르릉.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지려는 것이었습니다. 지우야, 눈 감아. 태준은 지우를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으악! 아래에서 소방관들이 방석으로 받아냈습니다. 아빠. 지우가 울부짖었습니다. 아빠 사랑해, 지우야. 잘 자라. 쾅! 천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준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의식이 아득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성민의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으악! 태준이 비명을 지르며 최면에서 깨어났습니다. 땀이 온몸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의사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기억났어. 다 기억났어.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지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지우야. 태준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삼촌이, 성민이가 날 죽이려고 했어.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어. 지우는 아버지를 꽉 안았습니다. 알아요. 다 알아요, 아버지. 소방관들한테 돈을 주고 구조를 늦추게 하고 내가 죽기를 바랐어. 태준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남았을 때도 병원이 아닌 다른 곳으로 보내서 30년 동안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 이제 모든 기억을 되찾으셨잖아요. 지우가 아버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증거도 다 확보했어요. 곧 법정에서 심판받을 거예요. 태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30년 만에 되찾은 기억. 그것은 축복이자 저주였습니다. 지우야. 태준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회사로 돌아가고 싶어. 내가 직접 성민을 심판하고 싶어. 아버지, 30년 동안 빼앗긴 내 인생, 내가 직접 되찾고 싶어. 지우는 아버지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30년 전 회장이었던 그 카리스마가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함께해요, 아버지. 고맙다, 내 딸.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2주 후 청광그룹 본사 대강당 긴급 주주총회가 소집되었습니다. 500명이 넘는 주주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기자들도 대거 몰려왔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는 거래요? 한지우 회장이 중대 발표가 있다고 했습니다. 단상에는 한성민이 여유로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가 뭘 하든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어. 박성우는 입을 다물고 있었고 다른 공범들도 모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가 선언했습니다. 한지우 회장님 말씀해 주시죠. 지우가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주주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지우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명확했습니다. 오늘 저는 30년 만에 밝혀진 진실을 여러분께 알리고자 합니다. 웅성웅성. 회장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30년 전 청광그룹 본사 화재 사건. 우리는 그것을 사고라고 믿었습니다. 지우가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스크린에 30년 전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건물 지하로 들어가는 수상한 남자. 이 사람은 당시 한성민 이사의 운전기사 박성우입니다.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남자가 지하 전기실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는 모습, 그리고 불을 지르는 장면. 명백한 방화입니다. 주주들이 경악했습니다. 성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조작이야. 30년 전 CCTV가 어떻게 남아있어. 조작이 아닙니다. 지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소방서 증거 보관실에 보관되어 있던 원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을 거쳤습니다. 스크린에 감정서가 떴습니다. 조작 흔적 없음. 원본 확실. 그리고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우가 손짓하자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저 사람은.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최인수, 당시 소방대장이었습니다. 증인을 소개합니다. 30년 전 소방대장 최인수 씨입니다. 최인수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30년 전 한성민 이사로부터 뇌물을 받았습니다. 회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날 밤 한성민 이사는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생존자가 나오면 병원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거짓말이야. 거짓말. 성민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최인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1억을 받고 그 지시를 따랐습니다. 생존자를, 한태준 회장님을 신원 미상으로 처리하고 무료 진료소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태준 회장님은 30년 동안 기억을 잃은 채 노숙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성민 이사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성민이 부정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우가 다시 문을 가리켰습니다. 오늘 30년 만에 돌아오신 분을 모시겠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휠체어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태준이 휠체어를 밀고 걸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주주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30년 전 사진과 똑같은 얼굴. 청광그룹 창업주 한태준 회장님이십니다. 지우가 선언했습니다. 쿵. 성민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형님이. 태준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30년 만에 서는 자리였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주주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목소리는 30년의 세월만큼 거칠었지만 그 위엄은 여전했습니다. 저는 30년 전 죽었습니다. 아니,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태준이 성민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 동생에 의해서. 형님, 저는. 성민아. 태준이 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그랬어? 돈이 그렇게 중요했어? 회사가 그렇게 갖고 싶었어? 형님은 너무 약했어요. 그렇게 착하게 살면 회사가 망해요. 성민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래서 형을 죽이려 했어? 조카를 고아로 만들고 30년 동안 거리에서 굶주리게 했어? 태준은 자신의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끔찍한 화상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이게 보여? 직원들을 구하다 생긴 상처야. 그리고 너 때문에 30년 동안 치료도 못 받았어. 주주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흉터였습니다. 형님, 미안해요. 정말. 성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용서될 일이 아니야. 태준이 손짓하자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한성민, 살인 미수, 방화교사, 뇌물공여, 그리고 유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성민은 끌려가면서도 형을 쳐다보았습니다. 형님. 하지만 태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30년 만에 복수? 하지만 가슴은 왜 이렇게 아플까요? 지우가 다가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아버지. 태준은 딸을 안았습니다. 회장에서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일주일 후 태준은 매일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걷기 연습해 볼까요? 담당 물리치료사가 말했습니다. 네, 해봅시다. 태준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30년 만에 다시 배우는 걸음이었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님, 새로운 간호팀장님이 오셨습니다. 간호팀장? 태준이 돌아보았습니다. 문 앞에 60대 초반의 우아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하얀 간호사 유니폼을 입고 은발을 단정하게 올린 모습.
하지만 그 얼굴을 태준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선영, 이 여자도 태준을 보고 굳어졌습니다. 태준 씨? 두 사람은 그렇게 30년 만에 마주했습니다. 이선영, 30년 전 태준의 첫사랑이자 약혼녀였습니다. 하지만 태준이 먼저 결혼해버렸고 선영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간호사가 되어 묵묵히 환자들을 돌보며 한쪽 가슴에 태준을 묻고 살아왔습니다. 정말 당신이에요?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뉴스에서 봤어요. 한태준 회장이 살아 돌아왔다고. 설마 그게 당신일 줄은. 선영아. 태준이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30년 만이구나. 선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바보.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병실 한가운데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아, 나. 태준이 입을 열려는 순간 아버지. 지우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오, 새로운 간호팀장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우야. 태준이 딸을 불렀습니다. 응, 아버지. 이분은 이선영 선생님이셔. 그리고 태준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아버지, 첫사랑이었던 분이야.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선영도 당황했습니다. 태준 씨, 갑자기 왜? 나 너무 오랫동안 후회하며 살았어. 선영아. 태준이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랑 결혼했어야 했어. 그랬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야. 무슨 말씀을.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 태준은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우야, 괜찮겠니? 아버지가 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지우는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영의 눈빛에서 아버지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 보였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사랑. 아버지. 지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하세요. 그동안 너무 많이 아프셨잖아요. 지우는 선영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선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옥상 정원. 태준과 선영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참 긴 시간이었어요. 선영이 중얼거렸습니다. 너 결혼 안 했어? 못했죠. 당신밖에 없었는걸요. 바보같이. 당신도 바보같이 30년을 거리에서 헤맸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선영아. 네. 나. 다시 시작해도 될까? 우리. 선영은 태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미 시작했어요. 30년 전부터요. 태준은 선영을 안았습니다. 석양빛이 두 사람을 감싸며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3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사랑.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은 사랑이었습니다. 1년 후, 제주도의 작은 바닷가 예식장. 한태준과 이선영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지우와 그녀의 약혼자, 몇몇 친한 친구들, 그리고 30년 전 태준이 구했던 12명의 직원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덕분에 저희 살아있는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직원들은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습니다. 주례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직접 서약을 낭독했습니다. 저 한태준은 이선영을 아내로 맞이하며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다.
저 이선영은 한태준을 남편으로 맞이하며 평생 함께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키스를 나눴습니다. 60대의 키스였지만 어떤 젊은 연인보다 뜨거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아빠, 정말 행복하세요. 피로 연장. 태주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결혼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는 30년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30년 덕분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았습니다. 태주는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가족입니다. 그는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딸이 저를 찾아주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거리에서 죽었을 겁니다. 아빠, 지우가 울먹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30년을 기다려주지 않았다면 저는 사랑이 뭔지 몰랐을 겁니다. 태주는 선영을 안았습니다. 이제 저는 회사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청광그룹은 제 딸 지우가 훌륭하게 이끌고 있으니까요. 태주는 하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평범한 남편이자 아버지로 살겠습니다. 30년 동안 못 누렸던 행복을 누리면서요.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해변을 거니는 신혼부부. 여보, 선영이 태준을 불렀습니다. 응? 후회 안 해요? 회사 그만두고. 전혀. 태준은 파도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동안 깨달았어요. 돈과 권력은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요. 그는 선영을 안았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두 사람은 석양을 배경으로 키스를 나눴습니다. 그날 밤, 제주도의 작은 펜션.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3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추운 겨울밤, 쓰레기장에서 떨던 날들. 하지만 그 끝에 딸을 다시 만났고 첫사랑을 되찾았습니다. 여보, 뭐 생각해요? 선영이 다가왔습니다. 기적을 생각하고 있어요. 기적? 네. 폭우 속 쓰레기장에서 시작된 기적이요. 태주는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지우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도 거리를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운명이었나 봐요. 그래요. 운명. 두 사람은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평화. 30년 만에 되찾은 사랑. 그리고 30년 만에 완성된 가족.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3년 후 청광그룹 신사옥 준공식. 한지우 회장이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30년 전 아버지께서 꿈꾸셨던 안전한 건물입니다. 모든 최신 안전시설을 갖췄고 직원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설계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관객석에는 태준과 선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의 손을 잡고 있는 작은 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2살 손녀 태준과 선영이 돌봐주고 있는 지우의 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엄마. 그래, 우리 공주 엄마야. 태준은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전 화재에서 구했던 그 작은 아이가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여보, 지우 정말 훌륭하게 컸어요. 선영이 속삭였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우리 덕분이죠.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폭우 속 쓰레기장에서 시작된 기적. 30년의 시련 끝에 찾은 행복. 이제 그들의 앞에는 희망찬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폭우 속 쓰레기장에서 만난 노숙자가 친아버지였던 한지우 회장. 30년의 세월을 견디고 다시 만난 부녀의 기적. 그리고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은 첫사랑의 재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으로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꼭 안아주세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